서론. 탄소는 무엇인가? 어째서 중요한가? 그리고 왜 내가 관심을 가져야 하나? 탄소 대재앙을 이끄는 네 기수. 우리가 중요한 문제에 집중하기로 마음먹는다면 앞길은 훨씬 쉽고 예측 가능할 것이다.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 증가가 문명을 위협하고 있다. 이 책 곳곳에서 여러분은 우리가 처한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표, 그래프, 통계를 볼 것이다. 2021년 말 기준 전 세계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415ppm을 넘어섰다. 불과 50년 만에 25%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런 증가는 인간의 활동 때문이다. 이 흐름을 되돌리고 우리 모두가 의존하는 기후를 지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10년 안에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크게 줄여야 한다. 인간이 배출한 온실가스의 요인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네 가지는 석탄, 연소, 소, 그리고 콘크리트다. 이 네 요인이 우리가 겪는 기후변화 문제의 70%를 유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이들은 우리가 탄소 배출량을 줄여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요인이기도 하다. 이 네 요인은 모두 인간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지만 대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장기적인 시스템 전환은 결코 쉽지 않다. 하지만 우리가 나아갈 길은 분명하다. 여기에는 물론 사회적 차원의 노력이 포함된다. 석탄. 지난 수백 년간 석탄은 주거와 발전, 산업에 필요한 열을 만들어냈다. 석탄이 산업혁명의 원동력이었던 것은 영국의 석탄이 풍부했고 사용하는 데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았고 태우기 쉬웠기 때문이다. 석탄을 태워 움직이는 증기선과 증기기관차가 석탄을 태워 만든 상품을 전 세계로 실어 날랐다. 산업혁명이 일어난 지 여러 세기가 지났지만 많은 국가에서는 아직도 석탄을 태운 열이나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로 난방과 조리를 해결한다. 지구상의 모든 석탄은 수억 년 전 매장된 동식물이 분해되어 만들어졌다. 매장된 동식물들은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탄소와 탄화수소 분자들이 압축돼 땅속 깊은 곳에서 석탄이 된다. 석탄이 땅속에 있을 때 그 안의 탄소는 대기와 격리된 상태다. 따라서 이때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석탄을 채굴에 태우는 순간 격리되었던 탄소가 대기에 이산화탄소로 배출된다. 우리는 아직도 석탄을 태운다. 2021년에만 석탄을 태워 배출된 이산화탄소가 14.8기가톤에 달했는데 이는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4분의 1에 달한다. 단일 배출원으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치다. 지금은 석탄을 대신할 수 있는 저렴하고 믿을 만한 친환경 에너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풍부하다. 이제는 이런 대안이 제 몫을 하게 해야 한다. 연소. 우리는 에너지를 얻기 위해 석탄뿐 아니라 천연가스와 석유 등의 화석 연료에 열을 가하는데 이때 연소작용이 일어난다. 우리는 이를 통해 열을 얻지만 그와 함께 연료에 저장된 탄소가 배출된다. 우리는 연소 덕에 자동차를 움직이고 화력발전소를 돌리고 뒷마당에 바비큐 기계를 사용한다. 석탄 연소는 워낙 큰 문제라서 별도로 분리했다. 이 책에서는 스마트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을 이용해 연소를 줄이고 대체하는 여러 방법을 살펴볼 것이다. 소.
석탄 발전소에 비하면 소는 해롭지 않을 것 같다. 하지만 소는 메탄을 배출하고 식량 사슬에서 거의 꼭대기에 있으며 많은 면적을 차지한다. 전 세계 연간 배출량으로는 이산화탄소가 메탄보다 70배나 많지만 메탄은 앞으로 20년 동안 기온을 상승시킬 잠재력이 이산화탄소보다 84배 더 크다. 쇠고기와 유제품을 만드는 축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의 주 원인이다. 소는 체내에서 먹이를 소화할 때 메탄을 만들어내고 이를 트름과 방귀로 내뿜는다. 소 한 마리가 이 과정에서만 매년 메탄 100kg을 뿜어낸다. 지구에 있는 소는 약 14억 마리로 추정된다. 개발도상국에서 육류 소비가 늘고 있고 25년 뒤면 아시아의 쇠고기 소비가 지금보다 3배나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메탄 문제 외에도 소 방목은 토지를 저하시키고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미국 한 나라에만 소 9,500만 마리가 있고 이 소들의 풀을 뜯는 지역은 미국 땅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메탄을 줄이는 것은 기후 문제를 개선하는 빠르고 강력한 방법이다. 콘크리트. 콘크리트는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다.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단단하고 쓸모 많고 저렴한 콘크리트가 많은 곳에 사용되었다. 지구상에서 콘크리트는 물 다음으로 많이 쓰이는 제품이다. 사람들은 콘크리트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8%를 차지한다는 말을 들으면 놀라곤 한다. 지난 40년 동안 1인당 콘크리트 생산량은 3배 늘었고 그 영향력도 커지고 있다. 시멘트에 모래와 자갈을 넣고 물과 섞은 다음 틀에 붓고 건조해서 굳히면 콘크리트가 된다. 이 과정에서는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되지 않는다. 하지만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시멘트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때 많은 탄소가 배출된다. 시멘트는 아주 낡고 비효율적인 기술로 만들어진다. 하지만 이제는 좀 더 친환경적인 새로운 기술들이 있다. 세계에서 시멘트를 제일 많이 생산하는 중국이 지난 30년 동안 사용한 시멘트의 양은 20세기 내내 미국이 사용한 양보다 많다.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나라는 인도이며 유럽 연합의 국가들이 그 뒤를 잇는다. 이 네 요인, 석탄, 연소, 소, 콘크리트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숙제다. 이를 해결하려면 체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우리가 행동하면 변화는 일어날 것이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행동을 이끌어내야 한다. 변화의 모습. 영원히 상승세인 것은 없다. 인간은 100여 년간 미래로 가는 길을 잘라내고 불태우고 갈아엎고 못쓰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눈앞에 벌어진 사태의 진실을 피할 수 없다. 우리는 모두 좋든 싫든 변화가 일어났다는 걸 깨닫고 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커리어를 향상할 기회로 활용하고 우리가 그동안 간과한 것에 집중할 기회를 줄 수도 있다. 이 기회에 하루를 보내는 방식, 서로를 대하는 방식,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방법을 제고할 수도 있다. 변화는 바로 이런 모습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은 이 변화 앞에서 무엇을 할지 결정할 때다. 편리함의 횡포. 편리함은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저평가되는 동시에 그 영향력에 대한 이해가 가장 부족한 동기다. 편리함을 중심에 놓고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는 방식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개념들처럼 탈선의 쾌감을 선사하지도 경제학자가 말하는 인센티브처럼 수학적 완전 무결함을 자랑하지도 않는다. 편리함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 건 따분할 수 있지만 따분하다고 해서 하찮은 건 아니다. 21세기의 선진국에서는 편리함, 그러니까 개인적인 일을 해결하는 효율적이고 더 손쉬운 방법이 개인의 삶과 경제를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힘으로 부상한 것 같다. 특히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자유와 개별성을 그렇게나 예찬하지만 사실 그곳에서 최고의 가치는 편리함이 아닌가 싶을 때가 많다. 트위터의 공동 창립자 에반 윌리엄스가 최근 표현한 대로 편리함이 만사를 결정한다. 편리함은 우리가 스스로 진짜 좋아한다고 믿는 걸 짓밟고 우리 대신 결정을 내리는 듯하다. 가령 나는 직접 커피 내리는 걸 좋아하지만 스타벅스 인스턴트가 워낙 편하다 보니 그 좋아하는 일을 거의 하지 않는다. 쉬운 게 곧 좋은 게 되는 세상이다. 편리함에는 다른 선택지를 떠올리지 못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 세탁기를 사용해보면 손빨래를 한다는 건 아무리 돈이 적게 든다 해도 불합리하게 느껴진다. 스트리밍 서비스를 경험해보고 나면 정해진 시간에 어떤 프로그램을 보려고 기다린다는 건 멍청하고 촌스러운 짓 같다. 편리함에 저항하려면, 그러니까 핸드폰이나 구글을 사용하지 않으려면 광기까지는 아니라도 괴벽스러워 보일 정도로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 세상이 되었다. 편리함은 개인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집합적인 결정을 내릴 때 더 큰 힘을 발휘한다. 집합적 차원에서 편리함이라는 요소는 오늘날의 경제를 결정하는데 아주 많은 역할을 한다. 특히 테크 기업들 간에 벌어지는 전쟁의 핵심은 더 편리한 기술을 누가 선점하느냐다. 미국인들은 경쟁을, 선택지의 확대를, 평범한 사람을 중시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편리함을 선호하는 취향에 규모의 경제와 습관의 힘이 더해지면 편리함은 이 모든 것에 앞선다. 아마존을 사용하기 쉬워질수록 아마존은 힘이 커지고 그러면 아마존을 사용하기가 더 쉬워진다. 편리함과 독점은 천생연분인 것 같다. 이상으로서, 가치로서, 삶의 방식으로서 편리함이 득세하게 된 상황에서 우리는 편리함에 대한 집착이 우리와 우리가 사는 곳에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물어야 한다. 편리함이 사악한 힘이라고 주장하려는 게 아니다. 일을 편하게 만드는 건 나쁜 일이 아니다. 편리함은 한때는 상상조차 어려웠던 일을 실현하기도 하고 생활의 수고를 덜어주기도 한다. 특히 일상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는 큰 도움을 준다. 하지만 편리함이 늘 좋기만 한 건 아니다. 편리함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다른 가치들과 복잡한 관계를 맺기 때문이다. 편리함을 해방의 수단으로 여기고 널리 선전하기도 하지만 편리함에는 사실 어두운 면도 있다. 편리함은 거추장스러운 노동을 건너뛰고 곧장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해주겠다 약속하지만 거기에는 목표에 이르는 과정에 놓인 의미 있는 투쟁과 도전들이 빠진다. 인간의 자유를 위해 추구하던 편리함은 어느 순간 의지력의 발달을 가로막는 방해꾼이 될 수 있고 역설적으로 인간을 노예로 전락시킬 수 있다. 불편함을 삶의 법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편리함이 만사를 결정하게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잃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많은 편리함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의 산물이다. 가정에서 노동을 절감하는 장치들을 막 발명하고 판매하던 시기가 이때다. 이 시기에 돼지고기 통조림과 콩 통조림, 퀘이커 퀵 오트 같은 최초의 간편식품, 전기 세탁기, 올드더치 파우더 같은 세정용품, 진공 청소기,
인스턴트 케이크 가루, 전자레인지 같은 경이로운 제품들이 발명되었다. 이 편리함이라는 개념은 19세기 말에 또 다른 핵심 개념인 산업의 효율성과 거기에 따라오는 과학적 관리를 가정 생활에 맞춰 각색한 것이다. 요즘에야 당연한 일이 되었지만 인류를 노동에서 해방시켜준 위대한 편리함은 당시만 해도 유토피아적 이상이었다. 편리함을 앞세운 제품들은 인간의 시간을 아끼고 노역을 줄임으로써 여가의 가능성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이렇게 얻은 시간을 배움이나 취미같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에 쏟을 가능성이 열렸다. 편리한 가전제품 덕분에 귀족들만 누릴 수 있었던 자기 개발의 자유가 일반 대중에게도 주어졌다. 이렇게 편리함은 평등을 실현하는 데도 큰 역할을 했다. 해방으로서의 편리함이라는 개념은 사람들을 들뜨게 만들었다. 편리함에 대한 묘사가 가장 의기양양했던 것은 20세기 중반 과학소설과 미래주의적 사고에서였다. 파퓰러 메카닉스 같은 진지한 잡지에서도 제슨 가족 같은 우스꽝스런 오락물에서도 미래의 삶은 완벽하게 편리할 거라고 마냥 낙관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음식이 차려지고 움직이는 보행로 덕분에 귀찮게 걸을 필요도 사라질 것이었다. 옷은 저절로 깨끗해지거나 하루만 입고 나면 자연 분해될 것이었다. 마침내 생존 투쟁의 종말이 올 것이라 상상할 수 있었다. 편리함이라는 꿈은 육체 노동이 악몽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육체 노동은 늘 악몽일까? 정말 우리는 그 모든 육체 노동에서 해방되기를 바랄까? 어쩌면 우리 인간의 고유한 인간성은 때로 불편한 활동과 오랜 시간이 걸리는 노력을 통해 표현되는지도 모른다. 편리함이 늘어갈 때마다 거기에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있었던 이유가 이것일 테다. 이들이 편리함에 반기를 드는 것은 단지 완고해서가 아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정체성과 자신에게 중요한 것들을 직접 통제하지 못하게 위협당한다고 느끼기 때문이기도 하다. 1960년대 말 편리함의 첫 번째 물결이 난관에 봉착했다. 완전한 편리함을 더 이상 사회의 가장 원대한 꿈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이다. 편리함은 순응을 의미했다. 자연에서 발생하는 귀찮음을 제거하려 하기보다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고 개인의 잠재력을 꽃피우고 각자의 개성을 발휘하자고 외치는 대학 문화가 기세를 올렸다. 밴드에서 기타를 연주하고 채소를 직접 키워 먹고 오토바이를 손수 고치는 일은 편리한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니,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리를 이루었다. 사람들은 다시 개성을 추구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기를 만든 편리함의 두 번째 기술혁명이 개성이라고 하는 이 이상을 포섭한 것은 필연이었는지도 모른다. 개성을 편리하게 추구해주는 기술이 본물처럼 터져나왔다. 이 두 번째 시기가 시작된 시점은 소니 워크맨이 등장한 1979년으로 볼 수 있다. 워크맨을 보면 편리함이라는 관념에 일어난 작지만 근본적인 변화를 알 수 있다. 첫 번째 편리함 혁명이 생활과 일을 더 쉽게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다면 두 번째 편리함 혁명은 더 쉽게 너 자신이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신기술은 개성적인 자아의 촉매였고 자기 표현의 효율성을 선사했다. 워크맨과 이어폰을 가지고 거리를 걷는 1980년대 초의 한 사람을 떠올려 보라. 그는 자신이 선택한 음향 환경에 둘러싸여 있다. 한때는 사적인 공간에서만 경험할 수 있었던 그런 자기 표현을 탁 트인 야외에서 만끽하는 것이다. 신기술은 이 사람이 보는 눈이 있든 없든 자신을 드러내기 쉽게 만들어준다.
그는 자기 영화의 스타가 되어 이 세상을 의기양양하게 걸어다닌다. 이런 생각은 너무 매력적이어서 우리의 존재를 압도할 지경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만들어진 강력하고 중요한 기술 대부분이 개별화와 개성이라는 측면에서 편리함을 향상시켰다. VCR, 플레이리스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생각해보라. 이런 종류의 기술적 편리함은 육체 노동을 절감하는 것과는 더는 관련이 없다.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이 과거보다 많이 줄기도 했다. 이런 기술들의 핵심은 우리가 스스로를 표현하기 위해 다양한 선택지를 놓고 최종 결정을 하는 데 들어가는 정신적 자원과 노력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편리함이란 한 번의 클릭으로 한 곳에만 들러서 끝내는 쇼핑이고 플러그만 꽂으면 바로 쓸 수 있는 매끄러운 경험이다. 이제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개인의 취향을 드러내는 게 이상이 되었다. 심지어 우리는 편리함을 위해 기꺼이 웃돈을 지불한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쓴다. 가령 1990년대 말, 넵스터 같은 음악 유통기술이 등장해 온라인에서 무료로 음악을 구할 수 있게 되었고 많은 이들이 이를 이용했다. 지금도 원한다면 어렵지 않게 불법이지만 무료로 음악을 들을 수 있다. 하지만 이제 그러는 사람은 거의 없다. 왜일까? 2003년에 아이튠즈 스토어가 서비스되기 시작한 뒤로 음악을 구매하는 일이 불법 다운로드보다 훨씬 편리해졌기 때문이다. 편리함은 공짜마저 이긴다. 손쉬운 일들이 늘어날수록 편리함에 대한 집단적 기대도 늘어난다. 그러면 편리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뒤처진 것으로 취급받는다. 우린 무엇이든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고 이전 같은 노력과 시간이 들어가는 일을 귀찮게 여기게 되었다. 휴대폰으로 콘서트 티켓을 구매할 수 있는 세상에서 투표하려고 줄을 서는 건 짜증나는 일이다. 줄 설 일이 한 번도 없었던 이들에게는 더 그렇다. 설마 젊은 세대의 투표율이 낮은 게 이 때문일까? 내가 말하려는 역설적인 진실은 개성과 취향을 드러내게 해주는 줄 알았던 기술들이 실은 모두를 놀라울 정도로 동질화한다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페이스북을 한다. 당신과 당신의 일상의 특별함을 보여줄 친구와 가족에 연결되는 사실상 가장 편리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우리를 다 똑같이 만들어버리는 것 같다. 페이스북의 형식과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하는 방식은 우리가 배경 이미지로 어떤 사진을 선택하느냐 같은 개성의 가장 피상적인 껍데기를 제외한 모든 것을 제거한다. 편리함의 증대가 음식점, 택시 서비스, 오픈소스 백과사전 같은 영역에서 많은 선택지를 가져다주고 우리가 거기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삶의 모든 순간에 선택지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닥친 일을 해결하기, 가치 있는 도전을 이겨내고 어려운 과제를 끝내는 것처럼 선택지가 별로 없지만 중요한 순간도 있다. 이런 싸움은 우리가 자아를 발견하는 데 도움을 준다. 많은 장애물과 필수 요건과 준비 과정이 편리함의 이름으로 제거된다면 인간의 경험에는 무엇이 남을까? 편리함에 대한 오늘날의 맹신은 어려움이 인간의 성장에 유익한 경험임을 간과한다. 편리함에는 목적지만 있을 뿐 여정이 없다. 내 발로 산에 오르는 것은 정상까지 열차를 타고 가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도착하는 장소가 같더라도 말이다. 우리는 결과에만 신경 쓰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 인생의 경험 대부분을 열차를 타는 일로 만들 위험을 무릅쓰면서 말이다. 편리함이 그저 더 많은 편리함으로 이어지는데 그치지 않으려면 편리함 자체보다 더 의미 있는 무언가에 기여해야 한다.
베티 프리더는 1963년에 출간한 뒤 고전이 된 여성성의 신화에서 가사 노동을 돕는 기술이 여성에 대한 더 많은 요구를 만들어냈을 뿐이라고 결론 지었다. 노동을 줄여주는 새로운 기계들이 등장했지만 현대의 미국 주부는 아마 자기 할머니보다 가사 노동에 더 많은 시간을 쓸 것이다. 일이 쉬워지면 그 빈자리를 더 많은 쉬운 일들이 차지해버린다. 어느 순간 인생의 중요한 투쟁이 자질구레한 잡일과 가벼운 결정들의 횡포에 밀려난다. 만사가 손쉬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따르는 달갑지 않은 결과 중 하나는 멀티태스킹 능력 말고는 중요한 기술이 없다는 점이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사실상 우리는 결과를 배치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런 기초 위에 놓인 삶이 과연 얼마나 단단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의식적으로 불편함을 포용할 필요가 있다. 늘 그러자는 것이 아니다. 지금보다는 애쓰자는 말이다. 요즘에는 그나마 어느 정도 불편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개성 있다는 인정을 받는다. 내가 먹을 버터를 직접 만들거나 고기를 직접 사냥할 필요는 없지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자 한다면 편리함이 다른 모든 가치를 잠식하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우리가 삶에서 겪는 어려움이 항상 문제인 것은 아니다. 그 어려움 자체가 해답일 때도 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대답일 수 있는 것이다. 불편함을 포용한다는 게 이상한 말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는 이미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고 난다. 마치 쟁점을 감추려는 듯 그 불편한 선택에는 다른 이름이 붙는다. 우리는 이를 취미, 여가, 소명, 열정이라고 부른다. 그 자체가 목적인 이런 활동들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정의하는데 유익하다. 자연의 법칙과 만나고 신체의 한계를 마주할 때 찾아오는 경험은 우리에게 인격이라는 특징을 보상으로 안긴다. 나무를 깎을 때, 식재료를 다듬을 때, 망가진 기계를 고칠 때, 코드를 쓸 때, 파도의 때를 기다릴 때, 그리고 한참을 달려 다리의 근육이 비명을 지르고 숨이 한계까지 차오르는 그 순간들의 말이다. 이런 활동들은 시간을 요구하지만 거꾸로 시간을 돌려주기도 한다. 좌절과 실패의 위험에 우리를 노출시키지만 이 세상과 우리에 대해 무언가를 가르쳐 주기도 한다. 그러니 편리함의 횡포에 대해 생각해 보자. 사람을 멍청하게 만드는 그 힘에 더 자주 저항하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지켜보자. 느리고 어려운 일을 하는 즐거움, 가장 쉬운 일을 하지 않는 충족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효율적이지만 완전히 순응하는 삶에서 벗어나 우리 자아에 이르는 길목에는 불편한 선택지들이 자리하는지도 모른다. 탄소 잠김 이해하기. 오늘날의 세계 경제는 화석 연료 덕분에 굴러간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화석 연료가 만들어내는 싸고 편리한 전기, 이 시스템에 이미 투자된 자산, 그리고 안정성에 대한 기대 때문에 화석 연료는 생산성의 근간 역할을 한다. 급변하는 기후는 지금의 기술을 기후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친환경 기술로 바꿔야 하는 중요한 이유다. 하지만 각국 정부는 정책 차원에서 전면적인 기술 변화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탄소 잠김이라고 부르는 현상이다. 세계 각국은 지난 200여 년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산업화를 이뤘다. 증기 엔진으로 수송이 가능해지자 세계 무역이 일어났고 이어서 수요가 늘어나자 보험과 투자 시장 같은 것들이 필요해졌다. 개개인은 경제의 여러 단계 중 한 지점에서 각자의 생계를 꾸린다. 피라미드의 밑바닥에 거대한 주춧돌이 넓게 깔려 있듯 사람들의 소득 밑에는 탄소가 깔려 있다.
20세기 세계 인구는 수십억 명 늘어났다. 늘어난 인구는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투자를 이끌었고, 새로운 기술은 이 사람들이 먹을 식량을 제공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는 무분별한 탄소 배출이 함께했다. 사회가 발전하면 새로운 필요가 등장한다. 지난 세기의 인간의 필요는 안전한 식량 공급에서 여행할 수 있는 능력을 거쳐 안정된 에너지 공급으로 이어졌고, 최근에는 인터넷 이용으로 이어졌다. 점점 늘어나는 이런 필요를 채우기 위해 새로운 기술이 앞다퉈 등장했다. 자유시장 경제에서 이런 기술을 제공하는 기업들은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확보하는 데 사활을 건다. 그리고 지배적인 기술은 새로운 산업을 창조한다. 장김의 순환은 이렇게 출발한다. 시스템 표준으로 인정받지 못한 기술은 투자 수익이 낮아서 기존 시스템으로 진입하기가 힘들다. 기술의 하위 시스템을 연구하고 시스템의 아주 작은 부분들을 최적화하는 전문 기업들이 등장한다. 변화가 일어나면 손해가 큰 기존 기업이 변화가 유리하다고 믿는 혁신적인 기업보다 훨씬 많다. 전문가들에게 미래에도 현재의 시스템을 운영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전문 교육이 등장한다. 생산성을 개선하고 상호 운용을 가능하게 하는 전문 지식이 확립된다. 기술을 규제하는 제도들이 등장하는데 이는 현 상황을 고수하려는 지배적인 경제적 사회적 계급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지배적 기술은 기술을 둘러싼 시스템에 크게 의존한다. 기술에는 네트워크 효과가 있어서 사용자 수에 따라 가치가 증가한다. 자동차는 달릴 수 있는 도로가 있을 때만 가치가 있다. 전기 자동차는 충전 인프라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초기 인프라가 구축되고 나면 새로운 사용자들이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한계 비용은 감소한다. 만들어진 인프라는 기술에 들어가는 비용을 낮추고, 그러면 사용자가 늘어난다. 사용자가 늘어나면 인프라의 필요성도 커진다. 또 기술이 많이 사용될수록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가치와 이익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순환은 그렇게 이어진다. 우리는 이런 순환을 거쳐 탄소를 연료 삼아 굴러가는 세상에 이르렀고, 기후변화라는 실존적인 위협에 직면했음에도 밑바닥에 깔린 시스템을 바꾸지 못하고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기술을 채택함과 동시에 이미 구축된 인프라라는 장애물을 넘어야 한다. 그래야만 지속 가능한 기술이 탄소 잠김에 이르고 기후변화라는 근본적인 위협을 뒤집을 수 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와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 1960년에서 2021년 1799년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282.8 ppm 1900년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 48.6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294.2 ppm 2020년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 28.6K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412.5 ppm 마법사, 예언자, 타조 노먼 볼로그는 고수학 작물을 개발하고 재배법을 퍼뜨린 공으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많은 이들이 인구 증가로 대기근이 일어날 거라고 예언했지만 볼로그가 개척한 녹색혁명은 10억 명을 기아에서 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같은 시기에 윌리엄 보그트는 인구 증가가 우리가 사는 세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며 생태 운동에 시동을 걸었다. 그는 인류가 지구에 대한 착취를 멈추지 않으면 분명 파국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찰스 씨 만은
볼로그를 기술이 더 건강하고 회복력이 강한 지구를 만든다고 믿는 마법사에 비유했고, 보그트를 성장은 반드시 파멸에 이른다고 경고하는 예언자에 비유했다. 여러 면에서 이 상반된 관점은 사람들이 기후변화를 바라보는 두 방식을 상징한다. 일각에서는 기술 혁신과 인류의 진보가 지구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더 많은 발전소,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기술을 옹호한다. 반대편의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대대적인 감축을 통해 인간이 자연계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세 번째 집단도 있다. 바로 타조다. 불확실한 상황과 두려움에 직면하면 머리를 모래 속에 박는 게 이 집단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이들은 기후변화가 사실이 아닐 수도 있고 사실이라 해도 인간의 활동과는 무관할 수 있다고 말한다. 기후변화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좋은 일일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 책의 독자들은 마법사의 관점이나 예언자의 관점 중 하나를 갖거나 혹은 두 관점 모두를 갖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타조의 눈으로는 아무것도 볼 수 없다. 같은 현실을 공유하는 데서 출발하자. 북극곰을 넘어서기. 사랑스러운 북극곰에게 대중적인 매력이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북극곰을 마스코트로 내세우는 순간 기후변화는 다른 어딘가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잘못된 인상이 굳어지는 것 같다. 사람들의 관심은 이 의인화하기 쉬운 귀여운 곰에게 쏠리기 쉽지만 문제는 이보다 훨씬 광범위하다. 기후변화는 바로 지금 이곳에서 벌어지는 일이며 결국은 지구의 모든 생명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 앞으로 수십 년이면 약 100만 종이 위험에 처하고 지금 당장에도 수천 종이 인간이 유발한 기후변화에 적응하느라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 친구들은 당장 위태로운 생명 가운데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호랑이, 기린, 호박벌, 곤충, 고래, 산호초, 인도 코끼리, 고리무늬 물범, 아프리카 코끼리, 대서양 대구, 눈표범, 코알라, 마운틴 고릴라, 장수거북, 북극곰, 아델리 펭귄, 제왕나비, 아메리카 우는 토끼, 자이언트 판다, 오렌지 점박이 쥐치, 델타 스멜트, 푸른 바다거북. 이 목록에는 수천 종의 미생물, 민달팽이, 그 외에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한 생명체들이 빠져 있다. 쓰레기 소각로는 석탄 화력 발전소보다 2배 이상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어떤 실천을 할 것인가? 인터넷에서 이메일 탄소를 검색해보면 이메일이 온실가스 배출에 크게 기여한다는 주장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메일 사용량을 줄이면 기후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수십 개의 기사와 보고서가 있다. 모두 2010년의 한물간 추정치를 근거로 삼는 것 같긴 하다. 이메일을 줄이면 손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은 매력적이다. 간단한 실천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지나치게 많이 하는 무언가를 줄이는 행동은 모두에게 어떤 식으로든 이롭긴 할 것이다. 이메일 사용 줄이기는 유익한 사례이기도 하다. 우리는 매일 이와 비슷한 자잘한 선택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백사장의 모래알 같은 존재이니 이런 작은 실천을 해봤자 소용없다고 포기 선언을 해야 할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기 위해 실천하고 애써야 할까? 매일 3천억 통의 이메일이 누군가에게 날아간다. 아무리 사악한 스팸 메일 발송자라고 해도 그중 한 명이 이메일을 쓰지 않는 건
티도 안 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메일을 이용해서 1,000명이 해상 풍력 발전소에 찬성하는 운동을 조직한다면 어떨까? 그런 운동을 통해 석탄 발전소를 구시대의 유물로 만든다면 시스템 변화를 겨냥한 활동을 하나만 조직해도 1년에 600만 톤의 온실가스를 제거할 수 있다는 추정도 있다. 서로 연결되지 않았을 때 우리 각자의 성취는 아주 작을 수밖에 없다. 참여하지 않는다 해도 별 문제 없을 것이다. 하지만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하나의 공동체로 모일 때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큰 힘을 갖는다. 우리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체감할 최초의 세대이자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마지막 세대다. 버락 오바마. 게임 이론. 게임 이론은 인간이나 조직이 자원과 시간의 제약 속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를 연구한다는 점에서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유익한 통찰을 준다. 각국이 전 세계 배출량 감축을 목표로 게임을 하게 하려면 어떤 규칙이 필요할까? 다른 나라들이 배출량을 감축할 때 부유하고 석유가 풍부한 나라들이 무임승차로 뒤통수를 치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공유지의 비극과 같은 문제다. 규칙이 없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모두가 자기 가축이 풀을 뜯게 할 것이다. 게임 이론은 이런 도전 과제에 영감을 준다. 배출량이 많은 나라들은 부유하고 따라서 다른 나라의 호혜적인 행위를 가장 적게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단순한 호혜성에 의지할 수는 없다. 폐기물을 버리고 연료를 태우는 일이 친환경 활동보다 더 저렴하다면 기후 위기를 피할 수 없다. 즉, 모든 행위자에게 같은 인센티브를 적용해야 한다. 해법에는 다음 세 가지가 있다. 협력과 호혜성에 보상하기. 무임승차의 유혹 제한하기. 무임승차자 처벌하기. 한 집단 내에서 여러 구성원이 힘을 모으고 세계 차원에서 여러 나라가 힘을 모으면 서로에 대한 보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장기적 관점을 따르는 행위자에게 보상을 하는 시장이 만들어질 때 동참하는 개인과 조직이 늘어날 수 있다. 사회 규범의 확립, 실제 비용을 제도화하기, 그리고 그 밖의 여러 개입이 조직과 국가의 행동 양식을 바꿀 수 있다. 게임 이론은 왜 어떤 나라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면서 그의 책임을 지는 활동을 하지 않는지를 설명해 준다. 다른 나라들이 기후변화와 오염으로 그 비용을 치르는 동안 그들은 값싼 연료의 이익을 누리기 때문이다. 사회규범은 이롭고 장기적인 행위를 강화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집단의 행동 방식을 바꿔왔다. 소비자의 선택과 생산자의 행위에 대한 집단적 대응은 산업을 움직이는 규칙을 바꿀 수 있다. 탄소 배출의 요금을 징수하고 탄소 포집에 배당금을 결합하는 새로운 규칙을 만들면 참가 선수들이 난장판이 되어버린 경기장을 깨끗이 청소해 모두가 승리하는 게임을 만들 수 있다. 멋지고 놀라운 진실. 작고 외로운 행성 위, 우리, 이 사람들. 냉랭한 별들을 지나 무심한 태양들의 길을 건너 태평한 공간을 가르며 여행한다. 모든 표지판이 우리가 멋지고 놀라운 진실을 배우는 건 가능하고 또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하는 목적지를 향해.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닿을 때 저기의 주먹에서 손가락을 풀어내고 순수한 공기가 손바닥의 열기를 식히게 놔두는 화평의 날에 우리가 거기에 닿을 때 증오의 흑인쇼의 커튼이 내려지고
멸시의 검댕을 칠한 얼굴들이 말갛게 씻길 때, 싸움터와 콜로세움이 더 이상 우리의 유일하고 각별한 아들딸들을 갈퀴로 긁어모아 피와 멍으로 얼룩진 풀과 함께 이국의 흙 속 특색 없는 공터에 누이지 않을 때, 교회의 탐욕스러운 인파가 신전의 요란한 비명소리가 멈출 때, 웃음기가 명랑하게 나부낄 때, 온 세상의 현수막이 선하고 깨끗한 산들바람 속에서 힘차게 전율할 때, 우리가 거기에 닿을 때, 우리가 어깨에서 소총을 내려놓고 아이들이 휴전의 깃발로 인형 옷을 입힐 때, 죽음의 지뢰들이 사라지고 노인이 평화로운 저녁을 향해 발걸음을 옮길 수 있을 때, 종교 의식에 살이 타는 냄새를 향수 삼아 뿌리지 않을 때, 그리고 유년기의 꿈이 학대의 악몽에 발길질을 당해 산산이 날아가지 않을 때, 우리가 거기에 닿을 때, 그때 우리는 고백하리라. 수수께끼처럼 완벽하게 돌을 쌓아 만든 피라미드도 우리의 집단 기억 속에서 영원한 아름다움을 뽐내며, 공중에 매달린 바빌론 정원도 서부의 석양 속에 군침 도는 색채로 타오르는 그랜드 캐니언도, 푸른 영혼을 유럽으로 흘려보내는 다뉴브 강도,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 뻗어 올라간 후지산의 성스러운 봉우리도, 공평하게 깊은 곳과 해안의 모든 생명을 어루만지는 아버지 아마존도, 어머니 미시시피도 이 세상의 유일한 경이가 아니라고. 우리가 거기에 닿을 때, 이 보잘것도 기댈 데도 없는 지구 위에 우리, 이 사람들, 매일같이 폭탄에, 칼날에, 단도에 손을 대지만 어둠 속에서 신라 같은 평화를 위해 청혼을 하고, 우리, 이 티끌로 된 물체 위에 이 사람들, 우리의 존재 자체에 회의를 품게 하는 사악한 말들을 입에 담지만 바로 그 입에서 상상하지도 못한 달콤한 노래가 흘러나와 심장이 맥을 못 추고 온몸이 경외감에 젖어 침묵에 빠져드는 우리, 이 작고 부유하는 행성 위에 이 사람들, 손을 무자비하게 휘둘러서 순식간에 살아있는 것에 생명을 앗아갈 수 있지만 바로 그 손에 저항할 수 없는 치유의 힘을 담아 부드럽게 어루만지면 오만한 목이 행복에 절을 하고 자부심으로 뻣뻣하던 등이 기쁘게 구부러지는 이런 혼돈으로부터, 이런 모순으로부터 우리가 악마도 신도 아님을 배운다. 우리가 거기에 닿을 때, 이 지구상에서 이 지구로 창조된 우리, 이 통제되지 않고 둥둥 떠 있는 몸통 위에 있는 이 사람들, 이 지구를 위해 만들어낼 힘이 있다. 모든 남자와 모든 여자가 거짓 경건함 없이도, 감당할 수 없는 공포 없이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풍토를. 우리가 거기에 닿을 때 우리는 고백해야 한다. 우리가 가능성임을, 우리가 기적임을, 이 세상의 진정한 경이임을. 그때, 그리고 오로지 그제서야 우리는 거기에 닿는다. 마야 안젤루, 2012년 1월 23일 월요일.